신경계 손상 이후에 우리 몸의 움직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와, 정말 흥미로운 자료들을 보내주셨어요. 네, 마치 잘 정리된 전문가의 노트를 엿보는 그런 기분이었는데 오늘 이 내용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들이 단순히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 이걸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임상 전문가들이 이 복잡한 현상을 어떤 틀로 해석하고 접근하는지 그 사고 과정을 보여주죠. 맞아요. 뭐랄까, 하나의 미스터리 사건 파일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단서들 뒤에 숨은 진짜 원인이 뭔지, 아, 그 원인들이 또 어떻게 서로 얽혀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 그 과정을 한번 같이 재구성해 보는 거죠. 사건 파일이라니, 재밌는데요? 그럼 오늘 저희는 신경계 손상이라는 사건을 맡은 탐정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자료 보니까 가장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하던데 이건 뭐 수사의 기본 원칙을 세우는 것과 같겠군요. 정확합니다. 의사가 보는 징후랑 환자가 느끼는 증상의 차이, 그리고 이게 가장 흥미로웠어요.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 네네. 이 개념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모든 수사는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는 데서 시작하니까요. 이 개념들이 어떻게 전체 그림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지 아마 바로 알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서, 징후랑 증상부터 시작해보죠. 네. 징후는 의사처럼 외부 관찰자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손떨림이라던가 그렇죠. 근육이 뻣뻣한 정도 같은 거요. 네, 그런 거고, 증상은 환자 본인만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 힘이 빠져요, 나 팔이 저려요 같은 거요. 네, 그건 비교적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죠. 근데 정말 중요한 구분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바로 그거죠. 양성과 음성 증상. 여기서 대부분 사람들이 오해를 시작해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양성이라서 뭐 긍정적인 변화인가 싶었어요. 근데 전혀 다른 뜻이더라고요. 전혀 다르죠. 정상 상태에선 없던 무언가가 비정상적으로 더해진 현상이다. 근육이 의지랑 상관없이 뻣뻣하게 굳는 경직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마치 자동차 계기판에 없던 경고등이 갑자기 켜지는 것과 같아요. 그 경고등 자체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당연히. 없던 게 생겨서 문제를 알려주는 거죠. 반대로 음성 증상은 원래 있던 정상 기능이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근력이 약해지거나 섬세한 손동작이 안 되거나 하는 것처럼요. 자동차로 치면 시동에 안 걸리거나 엑셀을 밟아도 차가 안 나가는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와, 그렇게 비유하니까 확 와닿네요. 없던 경고등, 즉 양성, 그리고 원래 작동해야 할 기능의 상실, 음성. 네. 근데 자료에서 치료의 핵심이 바로 이 구분에 있다고 강조하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보통 생각하면 눈에 잘 띄는 경고등, 그 뻣뻣한 경직부터 없애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접근하기 쉽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게 바로 과거 재활 치료가 빠졌던 함정 중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는 양성 증상인 경직을 줄이는 데만 집중하는 거죠. 물론 경직을 줄여주는 건 중요한데 그것만으로는 절대 운전을 다시 잘하게 될 수 없어요. 고장난 엔진을 껐다고 해서 고장난 엔진이 저절로 고쳐지진 않으니까요. 그렇네요. 결국 운전 실력 자체, 즉 사라져버린 근력과 조절 능력이라는 음성 증상을 회복시키는 훈련을 해야만 다시 도로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범인은 사라진 기능인데 자꾸 더해진 현상에만 시선이 쏠리는 걸 경계해야 한다 이 말이군요. 네, 핵심입니다. 이 문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더 복잡해진다고요. 1차 효과랑 2차 효과라는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과 그로 인한 2차 피해를 구분하는 것과 같아요. 2차 피해. 1차 효과는 뇌손상이라는 사건이 터진 직후에 발생한 직접적인 신경학적 문제입니다. 마비나 감각 소실 같은 것들이죠. 네. 근데 이 문제로 인해서 환자가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하거나 비정상적인 자세로만 지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근육은 짧아지고 관절은 굳어버리겠죠. 안 쓰니까. 바로 그게 2차 효과입니다. 이건 신경계 문제가 아니라 근골격계 문제죠. 다른 종류의 문제군요. 그런데 진짜 심각한 건 이 2차 문제인 굳어진 관절과 짧아진 근육이 다시 원래의 1차 문제, 즉 신경 기능의 회복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는군요. 움직이려고 해도 관절이 굳어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결국 1차 문제와 2차 문제가 서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와, 정말 악순환이네요. 탐정 입장에서 보면 최초 범죄 현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훼손되고 복잡해지는 것과 같아요. 생겼을 때 상황을 좀 더 보죠. 네, 운동 걷질이요? 자료에서는 대표적인 문제로 4가지를 꼽았어요.
운동 쇠약, 경직, 그리고 좀 생소한 개별화 상실이랑 비정상 협동작용. 아, 그 뒤에 두 개념을 연결해서 보면 이해가 쉬워요. 네,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개별화 상실은 말 그대로 움직임이 개별적으로 안 되고 통으로 묶여버리는 현상입니다. 통으로요? 네. 피아노를 치려고 한 손가락만 누르려는데 옆에 있는 손가락들이 우리는 한 팀이야 하면서 같이 눌려버리는 거죠. 아, 섬세한 조절이 안 되는 거군요. 그럼 비정상 협동작용은 뭐죠? 그게 팔이나 다리 전체처럼 더 큰 단위로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예를 들어 팔을 앞으로 쭉 뻗으려고 의도했는데 뇌의 명령 시스템이 고장나서 팔 뻗기라는 메뉴 자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메뉴가 사라져요? 네, 대신 어깨, 팔꿈치, 손목 함께 굽히기라는 원치 않는 세트 메뉴만 계속 나오는 거죠. 이건 단순히 힘이 약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내가 원하는 움직임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즉 조절 능력 자체를 잃어버린 심각한 상태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평가 도구도 목적이 완전히 다르네요. 네네. 자료에 나온 수정된 애쉬워드 척도는 의사가 환자 팔을 이렇게 굽혔다 펼 때 얼마나 뻣뻣한가, 즉 브레이크가 얼마나 세게 걸렸나를 보는 느낌이고요. 맞습니다. 양성 증상을 보는 거죠. 근데 푸글마이어 평가는 환자 스스로 정해진 동작을 얼마나 부드럽게 하는지, 즉 운전 실력 자체를 점수로 매기는 거네요. 그도 풀어주고. 운전 실력도 키우는 훈련을 병행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생겨요. 자료에서 페어링 전략을 강조하던데요. 아, 페어링 중요하죠. 예를 들어 보톡스 주사로 뻣뻣한 근육을 풀어줬다면 그 효과가 있을 때 집중적으로 재활 훈련을 해야 한다고요. 이게 그냥 같이 하면 좋대 이 수준이 아닌 거죠. 네, 전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바로 기회의 창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기회의 창이요? 보톡스 같은 약물은 일시적으로 뻣뻣하게 잠겨있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요. 근육이 부드러워져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움직임이 가능해지는 기회의 창이 열리는 거죠. 아, 근데 이 창문이 영원히 열려 있지 않아요. 약효가 지속되는 제한된 시간 동안만 열리죠. 네, 그렇죠. 바로 이 결정적인 시간에 집중적으로 훈련해서 뇌에게 원래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지라는 걸 다시 가르쳐줘야 합니다. 아, 타이밍이 핵심이군요. 문이 열렸을 때 재빨리 방 안으로 들어가서 훈련해야지 문만 열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 문은 다시 닫히고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아, 약물은 뇌가 다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고 실제 학습은 훈련을 통해 일어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제 더 흥미로운 비교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움직임의 조율사 역할을 하는 소뇌와 대뇌 바닥핵의 문제인데요. 네, 이 부분이 아주 재밌죠. 자료에 나온 한 줄 요약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소뇌는 오류 수정과 타이밍의 문제, 대뇌 바닥핵은 운동 시작과 크기 조절의 문제. 네, 그 한 줄이 두 질환의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봐도 됩니다. 손해는 우리 움직임의 교정 전문가 같은 역할을 해요. 교정 전문가요? 네. 제가 컵을 잡으려고 손을 뻗을 때 목표물까지의 거리나 방향이 미세하게 틀어지면 그걸 실시간으로 수정해서 정확하게 잡게 해주죠. 근데 이 교정 전문가가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임이 서툴고 부정확해지겠죠. 술 취한 사람처럼요. 맞습니다. 그걸 운동실조, 어택시아라고 부르죠. 컵을 잡으려는데 손이 엉뚱한 곳으로 가거나 특히 목표물에 거의 다다랐을 때 미세 조정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손이 더 심하게 떨리는 의도 떨림이 나타납니다. 움직이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군요. 그쵸? 잠깐만요. 그럼 파킨슨병처럼 되뇌바닥핵에 문제가 생기면 완전히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자료를 보면 파킨슨병의 특징 중 하나가 안정시 떨림인데 이건 가만히 있을 때 떨다가 오히려 움직이려고 하면 떨림이 줄어든다고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직관에 반하는 현상인데요. 왜 그런 거죠? 정말 신기하죠. 되뇌바닥핵은 움직임의 시작 버튼이자 볼륨 조절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작 버튼이랑 볼륨 조절기요? 네. 파킨슨병은 이 시작 버튼이 잘 안 눌리는 상태, 그리고 볼륨이 항상 1, 2 정도로 작게 설정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걸음걸이가 종종 걸림이 되고 목소리가 작아지는 거군요. 네, 맞아요. 글씨도 작아지고요. 안정시 떨림은 이 시스템이 출발 신호를 제대로 못 만들고 내부에서 계속 공회전하면서 생기는 노이즈 같은 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회전. 그러다 막상 출발하고 움직임이 시작되면 그 노이즈는 오히려 잦아드는 경향을 보이는 거고요. 와, 시작 버튼과 볼륨 조절기라니 정말 완벽한 비유네요.
이해하기 쉽죠? 그럼 치료법도 완전히 달라지겠어요. 순회 문제, 즉 교정 전문가가 고장났을 때는 어떻게 접근하나요? 교정이 잘 안 되니까 일단 움직임 자체를 최대한 단순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안정적으로요? 네, 다리를 넓게 벌려서 안정성을 높이고 메트로놈처럼 외부에서 규칙적인 신호를 줘서 타이밍 잡는 걸 도와주면서 반복 훈련을 하는 거죠. 거의 세로 프로그래밍 하는 겁니다. 반면에 파킨슨병처럼 볼륨 조절기가 고장났을 때면요? 볼륨을 억지로 키워줘야 합니다. 억지로 키운다고요? 네, 바닥에 일정한 간격으로 선을 그어놓고 이 선을 넘어서 크게 걸으세요.처럼 시각적인 신호를 주거나 LSBT 비익 같은 치료법에서는 치료사가 아주 크게, 더 크게 외치면서 모든 동작을 과장되게 크게 하도록 훈련시켜요. 아, 뇌가 작아진 볼륨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볼륨을 다시 키우는 법을 재학습시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뇌가 명령을 내리는 문제에 집중했는데 자료를 보니 뇌가 정보를 제대로 받는 감각 시스템이 망가지는 게 어쩌면 더 심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이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근육에 아무 문제가 없어도 말이죠. 훌륭한 운전사랑 완벽한 자동차가 있어도 안개가 자욱해서 앞이 안 보이면 운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못하죠. 고유 수용성 감각, 즉 내 팔다리가 어디 있는지 느끼는 감각은 내 몸의 위치를 알려주는 안개등과도 같은 핵심 정보입니다. 이게 손상되면 눈 감고 코 만지는 것도 어려워져요. 와, 힘 조절도 안 되겠네요, 그럼? 당연하죠. 달걀을 주려다 깨뜨리거나 컵을 잡으려다 놓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감각 정보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각 재가중이라는 개념이 나오던데 이건 뭔가요? 우리 뇌는 균형을 잡을 때 보통 세 가지 정보를 써요. 고유 수용성 감각, 시각, 그리고 귀의 평형기관인 전정 감각. 네. 이 중 하나가 고장나면 뇌는 나머지 두 감각에 더 의존하도록 시스템을 재조정합니다. 이걸 감각 재가중, 즉 감각의 비중을 다시 조절한다고 말해요. 아, 다른 감각에 더 의지하는 거군요. 네, 치료는 바로 이 과정을 의도적으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고장난 고유 수용성 감각 대신 시각 정보에 더 의존해서 움직이는 법을 배우게 하거나 반대로 시각 정보를 차단하고 남아있는 다른 감각을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식이죠. 감각뿐만 아니라 주의력 같은 인지 기능의 문제도 움직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군요. 물론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편측 무시라는 현상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시력은 정상인데 뇌가 한쪽 공간 전체를 그냥 지워버리는 거잖아요. 네, 단순히 부주의한 수준이 아니에요. 환자에게는 말 그대로 왼쪽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 접시의 한쪽 편에 있는 음식만 먹고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절반만 그리고 휠체어를 몰다가 계속 한쪽 벽에 부딪히죠. 이런 환자에게 그냥 왼쪽을 좀 보세요라고 말하는 건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하죠? 여기서 섬세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왼쪽을 보라 하는 추상적인 지시 대신 구체적인 행동을 훈련시켜요. 구체적인 행동이요? 네. 예를 들어 등대가 불빛을 비추며 주변을 훑듯이 가장 왼쪽 끝에 있는 빨간색 선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끝까지 천천히 시선을 옮기는 시각 스캐닝 훈련을 반복하는 거죠. 아, 행동 자체를 습관으로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또 복잡한 과제는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서 하나씩 수행하게 하고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게 합니다. 특히 실수를 통해 배우게 하는 대신 아예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절하는 오류 없는 학습 기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니까 신경계 손상 후의 회복 과정은 단순히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네요. 그렇죠.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운동 명령, 감각 정보, 인지 전략이라는 이 세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다시 맞물려 돌아가게 만드는 복잡한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과정 같아요.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온 이 프레임워크의 핵심은 효과적인 재활이 정말 탐정의 수사와 같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탐정의 수사. 네, 겉으로 드러난 증상만 쫓아서는 절대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어요. 1차 원인과 2차 문제를 구분해야 하고 CEO 사무실, 즉 운동 거칠의 문제인지 교정 전문가 손해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작 버튼 대뇌 바닥핵의 문제인지를 정확히 감별해야만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죠. 와, 특정 근육 하나가 아닌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뇌와 몸의 전체 시스템을 다시 훈련시키는 과정인 셈입니다. 움직인다라는 게 얼마나 경이로운 과정인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우리가 매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행위가 사실은 뇌의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교향곡과 같았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거죠? 자료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과제 특이적 훈련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됩니다. 네, 그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뇌는 팔근육 강화 운동 같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컵을 들어 물을 마시는 행위처럼 실제 과제를 수행하면서 배운다는 원리죠. 이 원리가 비단 생활에만 국한될까요? 혹시 우리가 일상에서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하는 노력들이 정작 우리가 진짜 잘하고 싶은 그 과제 자체와는 동떨어져 있는 건 아닐지 한번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서 단어만 외우고 있거나 발표를 잘하고 싶으면서 자료만 만들고 있는 것처럼요.